안녕하세요. 추비아팀입니다. 오늘은 쉽게 모시기 힘든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이신 박원국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또 고향분이라 가지고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책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수업. 그 책 좀 소개 좀, 10,000부 이상 팔리셨다고요? 네. 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0,000부는 좀 거짓말이고요. 7,000부 찍었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나름대로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시장의 트렌드, 특히 핫 트렌드를 소개를 어느 정도 공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일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짧은 것은 패드라고 해서 변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 같은 패션, 그리고 이제 트렌드, 지나면은 이제 문화, 컬처로 갈 텐데,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2030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비와 공간 욕망을 잘 공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갖고 싶어 합니다. 통찰력이죠. 근데 통찰력 그러면은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통찰력이라는 인사이트를 이렇게 단어를 풀어보면요,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안을 잘 보면은 저는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움직이는 핵심 수요청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을 하면은 곧 인사이트 트렌드가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시장의 어떤 주축인 2030 세대들의 소비와 공간 욕망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은 트렌드 읽기와 인사이트를 저는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한 1,7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35% 정도 되는 MZ세대들이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MZ세대가 X세대나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 연령대로 봤을 때요, 그렇게 많은 분포는 아니잖아요. 출생인구 자체가 적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독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또 이게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 쇼크가 나타난 것은 바로 MZ세대들의 아파트 편식 현상과 맞물려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은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도 생각하고 상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분산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그 후유증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주로 집값이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보다 강북, 아니 경기 인천 쪽이 더 많이 빠지고 있죠. 왜냐? MZ세대들이 서울 강남 집은 못 사니까요. 결국은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결국은 이동해서 매집을 한 거죠. 주로 갭투자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가 탈서울 내 집 마련하고 비강남의 반란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오니까 많이 떨어진다는 거고,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 이번에 더 많이 빠지는 거고, 또 빠지는 거는 어디예요? 신축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구축보다 신축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일반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MZ세대의 영끌 비투나 패닉 바잉의 대상이 됐던 게 주로 비강남의 신축 이쪽으로 이제, 그리고 소형으로 수요가 몰렸던 거죠. 그게 결국 급작스럽게 오르고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11년 하우스포 사태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주로 시장을 주도한 세력이 베이비 부모와 X세대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강남이 버블이었고 대형이 버블이었고 재건축이 버블이었다면,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빠진다? 혹은 대형 아파트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애물단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대형도 안 빠지고 오히려 역세권의 신축, 중소형이 더 급락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이의 반복이라고요. 역사는 이제 일종의 사이클이잖아요. 부동산도 사이클이니까요.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인데, 다만 그게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차이의 반복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MZ세대가 시장의 주역이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좋아하는 부동산 이쪽으로 굉장히 오버슈팅이 되고 언더슈팅이 되는 이른바 변동성 쇼크가 이번에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항상 바라보실 때는 전체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걸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걸 요번에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 따라서 한 30%도 빠졌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내년도를 이제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내년에는 거품이 좀 더 그치는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금리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값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과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심지어 반토막 난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짧게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정보가 빨리 전달되잖아요. 사람도 빨리 움직이는 거죠. 불안하니까 분집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빨리 이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떼지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과일기대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가령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사면은 1주택자가 뭐 취득세만 8%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이제 커다란 이제 공백이 어떻게 보면 발생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른바 이제 고금리 태풍. 지금 주택시장이 사실상 금리에 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이제 아니는데, 근데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12월 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연 3.25%인데 대체적으로 2023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린다는 게 현재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하고 2월이 이제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3월은 뭐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는 안 열립니다. 근데 이때에 아마 한 번 정도 올릴 거다라는 게 현재로는 다수설입니다. 두 번 정도 올릴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는데, 아마 미국이 아마 기준금리 5% 가까이 올리면은 우리도 아마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내년에 어쨌든 늦게 올리더라도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뭐 다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금리 인상이 다 끝나면은 약간은 안도에 따른 급금 매물이 좀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걸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2023년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정권사에서는 내년에 2023년에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또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대체적인 통설입니다. 뭐 2023년 말로 보는 분도 있긴 한데, 물가 부담 때문에요. 적어도 한국은행이 물가가 한 2% 정도 되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다. 그래서 2023년 말이 지금 3.1 정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니까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 가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도 통설입니다. 뭐 금리는 어쨌든 2023년 1분기에 정점을 찍더라도 당분간 고공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은 시장이 조기 반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에 오른 거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좀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그러면은 뭐 언제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타이밍이요,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요번에 수도권, 서울만 요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 부산이라든지 저런데 광주, 울산, 대구 이런 데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타이밍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는 프라이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이밍과 프라이스 중에서 프라이스를 더 보는 게 더 좋죠.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밍에 연연하지 마시고 프라이스를 보고 2021년 4분기가 대체적으로 정점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낙폭이 큰 거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너무 타이밍에 연연하지 마시고 프라이스와 타이밍을 동시에 보고 판단하되 프라이스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무조건 뭐 급급매만 살 필요 없고요. 2023년에는 저는 법원 경매나 공매 시장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 왜냐면 금리 올리고 나서 지금 아직 충격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은 채무 유예하고 뭐 이렇게 혜택 주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견디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오른 게 서서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주로 빌딩 같은 경우도 좀 급매물이 나올 것 같고, 경매 시장도 그때 가면 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만약에 내주말에 실수요자라면요, 저는 세 가지 트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급급매물, 분양시장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경북매 시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살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할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개설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고민해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 때 대부분 사람들이 움츠립니다. 왜냐면 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고 그걸 잘 포착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위기가 오면 무조건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경매, 공매 과정도 이제 하면 또 그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 과정에서. 내년도에 이제 경매 시장이 좋은 시기가 올 거라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종목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 부분하고 또 지역도 이제 많이 떨어진 지역에 관심을 가져라. 가령 뭐 광교 쪽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드릴게. 뭐 광고를 특별하게 뭐 거론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지금 하락장에서 사실상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빠졌거든요. 뭐 토지가 빠졌어요. 뭐 지금 꼬마 빌딩이 빠졌어요. 뭐 상가가 빠졌어요. 오피스텔도 그렇게 안 빠졌던데, 아파트만큼.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이번 장세라면은 결국은 아파트가 저는 매력적이라는 거고, 장기로 보면요, 결국 제가 MZ세대의 공감 욕망 말씀드렸잖아요. MZ세대들은 단독주택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좀 편식하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토지도 잘 안 삽니다. 예.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 예. 그래서 뭐 이 땅이 있더라도 저기 사서 내가지고 한 3배로 불려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은 좀 이렇게 수축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 꼬마 빌딩은 뭐 어차피 그거는 사실상 땅 사는 거잖아요. 도심에 땅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도심의 역세권이나 이런 꼬마 빌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보면은 내 집 마련할 분들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는, 아니 특정 지역을 고집해서는 못 살걸요. 약간 이렇게 널뛰기 있게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금매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막상 내가 현장에 갔는데 요새 유행하는 뭐 주방뷰다 뭐 못 사잖아요. 1층이다. 그리고 도로 싸긴 사는데 도로에서 너무 시끄러워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 좀 많이 떨어진 곳, 뭐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금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진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송도, 그다음에 동탄, 수원 이런 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잠실하고 고덕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좀 싸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언론 보도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새 실거래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많이 싼 매물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요 사이는 너무 싸게 내놓으면은 동네 주민들이 중개업소에 항의하는 바람에 요새 그런 매물이 인터넷 잘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품 팔아야 돈을 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교훈이 요새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전부 다 모바일이고 인터넷 세상이니. 근데 사실상 매물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품을 팔아야 좀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처럼 이번에 좀 여러 군데 전화하셔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사겠다라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근데 항상 주목해 볼 만한 게 낙폭이 큰 곳 중심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안 빠지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하락장에서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아파트도요. 나홀로 아파트는 빠진 게 없습니다. 소규모 단지들은. 이번에 대부분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에서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불황이라도 대단지에서는 한두 개는 거래되기 때문에 급매물이 다른 매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비싸게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소규모 단지를 사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차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기에는 오히려 랜드마크 아파트 혹은 택지지구도 괜찮습니다. 서로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